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목 디스크로 얘기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목 뒤가 뻐근하고 특히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다는 표현도 하는데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진행될수록 팔이 저리는 증상까지 이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깨 통증은 물론 팔이 저릿저릿한 거죠. 이 자세가 문제인 걸까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인 요즘 자세로 인한 척추의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침을 비롯해서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함께합니다. 건강 365 아바의 Lay All Your Love on Me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 디스크로도 불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인 걸 알면서도 참고 견디는 분들 많습니다. 자다가 통증으로 깰 정도라고 하시는데요. 목부터 어깨 그리고 팔 저림까지 증상도 다양합니다. 자세를 고치면 증상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이제 목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질환이지요. 그렇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흔히 목 디스크 하는데 사실 디스크는 질환명이 아니거든요. 예. 디스크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추간판이라고 해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는 대개 한 80%가 수분 성분인 젤리처럼 생긴 가운데 있는 그 수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 수액을 둥글러싼 어떤 섬유를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수액의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나쁜 자세나 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외부적인 강한 자극이 되면 그 제자리에 있던 디스크가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밀려나오며 빠져나왔다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간략하게 뭐 디스크라고 했기 때문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목 디스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하면 2021년도에 이 목 디스크 환자가 한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런 목 디스크 하면 뭐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막 20대, 30대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2017년도에 한 4만 명 정도 되던 그 목 디스크 환자, 20대 환자들이 2021년에는 4만 5천여 명으로 한 5년 사이에 한 17%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는 아무래도 뭐 핸드폰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이 뭐 많아지다 보니까 목이 뻐근하고 뭐 하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조사해 보면 그 고개를 숙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한 4.5에서 5.4kg 정도의 목이 하중을 받는데 고개를 약간 15도 정도 숙이면 12.2kg 정도 하중을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살짝 고개를 숙였는데 목뼈에 받는 부담이 3배나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 사용할 때 보면 고개 숙이는 각도가 한 6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중이 27.2kg가 정도 되니까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목에 부담이 생기면서 이런 목 디스크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럼 IT 전자기기, 뭐 생활 습관도 그렇고 일하는 환경 자체가 요즘 대부분 또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젊은 층에서도 이른바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하는 뭐 경추 추간판 탈출증 또 뭐 허리 디스크라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함께 오는 경우가 비교적 흔한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척추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제 목에도 부담이 가기 쉽게 되고요. 또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또 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목과 허리가 동시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퇴행성 변화로 해서 목이나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뭐 척추 자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부위에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일단 저 허리가 불편하니까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목에도 부담이 되겠고요. 반대로 목에 어떤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나 허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군요. 이 디스크 하면은 뭐 컴퓨터에서도 좀 쓰였던 용어고, 그렇죠. 예, 네. 또 음반에서도 그렇죠, 디스크라는 그렇죠. 또 네. 용어가 쓰이기도 네. 하는데 이 디스크 이제 물질인 거고요. 그렇죠. 척추뼈 사이에 있는 약간 좀 말랑말랑한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디스크 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표현도 있겠지만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 추간판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척추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판, 그거를 뭐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뭐 쿠션 역할, 이렇게 뭐 충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인가요? 그렇겠죠. 이제 척추 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척추 움직일 때 그 움직임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충격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척추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 추간판이 정상적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척추 자체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척추뼈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충격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이 디스크라는 게 그 제자리에 잘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목 디스크 하면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뭐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목 디스크 자체는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디스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튀어나오면 그 주변에 인대나 신경이 있는데 거기를 자극을 받아서 이제 통증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라는 것은 추간판이나 뭐 뼈가 튀어나온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목 주변에 또 어깨에 머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팔로 가는 어떤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 통증과 함께 이제 팔하고 손가락 감각이 떨어지고 저림감도 생기고 또 근력도 약해져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목을 뒤로 젖히거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더 심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추간판이 척수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목 아래쪽으로 팔다리가 마비도 오기도 하고 대소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추간판 탈출증, 특히 이제 경추, 목 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디스크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튀어나오는 이유는 뭔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지요? 근데 이제 목 디스크의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사고나 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교통사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추간판 내에 있는 어떤 수분이 감소되면서 또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그 가운데 있던 수액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서 생기는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또 자세가 이제 안 좋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고요. 또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떤 생활의 원인이라 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뼈가 이제 C자 곡선이 일자목처럼 되는 거북목 같은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고요. 아무래도 컴퓨터 사용하게 되면 목을 이제 앞으로 쭉 내미는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목의 중심이 좀 헤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한쪽으로만 어떤 물건을 들 때도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목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운동할 경우도 그렇고요. 또 체형에 맞지 않는 벽에를 사용하게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뭐 사고나 외상, 또 자세 문제, 또 몸의 균형 문제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가 있군요. 이 허리 디스크와 비교를 해볼 때 경추 디스크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일이 구조상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튀어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체 역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이 경추 추간판 탈출들이 덜 튀어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체중 부담이 목 쪽은 허리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는 이제 상체에 무게를 지탱해야 되잖아요. 네. 목은 이제 머리 쪽에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추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이제 후관절 인대가 잘 발달해 있어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는 경우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요추는 체중 부하를 많이 받게 되므로 구조적으로 아주 디스크가 돌출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경추 디스크는 요추 디스크보다 작고 얇아요. 그리고 내부의 수액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허리는 몸을 숙이거나 돌릴 때 강한 힘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목은 회전을 시키거나 굽히거나 펴는 이런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면서 허리만큼 강한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경추에 생기는 것이 요추보다 덜 생기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뭐 장기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나쁜 자세나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같은 외상에 의해서 경추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지요. 대개 이제 많이 쓰는 뭐 목의 5번, 6번이라는 6번, 7번에서 그런데 자주 발생하게 되겠죠. 예. 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지만은 허리와 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증상이 목 통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이 추간판이나 뼈가 튀어나온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보통은 이제 목 주변하고 어깨, 머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팔로 가는 신경이 늘리면 아무래도 그쪽에도 많이 감각이 떨어지고 통증도 생기고 저림 증상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목의 C커브가 상실되고 또 일자목이 되면 목이 펴지면서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여러 가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뭐 이명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목, 어깨, 팔이 저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통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시나요? 대개 이제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분들은 통증과 관련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뭐 증상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대개 이제 목과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목이 뻣뻣해요. 뭐 고개를 돌리기가 힘들어요. 목뒤가 항상 무겁고 아파요. 뭐 어깨까지 뭐 쑤신 듯이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팔과 손에 저리는 거는 마치 이제 전기 오는 것처럼 저려요. 찌릿찌릿해요. 또 자고 일어나면 막 손도 붓고 감각이 둔하고 팔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고요. 또 손을 오래 쓰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이 먹먹해요. 또 어깨부터 손끝까지 뭐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또 팔을 위로 들면 더 저리고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분들은 통증을 단순히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뭐 찌릿찌릿하다, 쑤시다, 뻐근하다 또는 무겁다, 땡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팔에 힘이 빠지면서 물건을 잘 떨어뜨리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디스크가 심하게 삐져나오게 되면 이제 신경을 눌러서 이제 팔과 손의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환자분들은 뭐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뭐 일상생활할 때 이제 젓가락질 같은 게 잘 안 되고 자꾸 놓쳐요. 뭐 그다음에 뭐 컵 같은 거 들다가 힘이 빠져서 뭐 자꾸 떨어뜨려요.
어떤 경우는 뭐 단추장 걸기도 힘들어요. 손이 막 뭐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같은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심하고요. 심하면 이제 살이 빠지는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한의학에서는 목 디스크를 견비통 또 이 어깨 통증으로도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견비통이라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견비통이라는 말은 견이라는 건 어깨 견자를 쓰고요. 팔은 비자를 쓰기 때문에 견비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추 추간판 탈증증 환자분들은 흔히 이제 어깨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한 그런 것은 이제 환자마다 조금 다르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추 추간판 탈증들은 어디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부위와 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개 이제 5번 경추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깨 쪽에 가장 심한 통증이 생기고요. 6번 경추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목이나 뭐 목에서부터 어깨, 팔 바깥쪽으로 통증이나 저림이 생기고 7번 경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깨, 팔 뒤쪽 손가락까지 저리고 그다음에 8번 경추 디스크가 되면 새끼손가락 이렇게 감각 이상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어깨가 빠질 것이 아파요라고 할 만큼 이런 견비통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팔이 저리고 힘이 빠져서 손을 못 쓰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림이라든지 근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더 심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저림과 근력의 힘이 빠지는 이런 경우는 디스크가 조금 진행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럼 목 디스크 증상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오는 건지 아니면은 좌우 양쪽 모두 올 수도 있습니까? 이게 목 디스크의 증상은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목 디스크 어떤 디스크의 크기나 또 어디로 삐져나왔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뭐 중심부 중앙으로 빠져나왔다면 양쪽 신경을 다 눌리겠잖아요. 그러니까 목이나 어깨, 팔 저림이 양쪽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좌우 강도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기보다는 아무래도 삐지는 게 정중앙으로 보다가 약간 더 한쪽으로 치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이 더 심하고 반대편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쪽은 좀 덜한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만약에 이제 한쪽 목부터 어깨, 팔, 손까지 저리고 아픈 이런 증상이 점점 반대쪽까지 퍼졌다 그러면 디스크 진행이 점점 심해졌다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예. 그 한쪽만 주로 오는데 양쪽 모두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이 또 목 디스크를 중풍으로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제 한쪽만 주로 오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증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이제 한의학의 동의보감에 보면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이 저리거나 마비가 오면 중풍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중풍보다는 목 디스크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중풍이 올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는 우선 뭐 손이나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 힘이 없고 저리고 또 손이나 뭐 발 전체가 아니라 손끝 감각이 무딘 거거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손가락 끝이 무디고 간혹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기도 하고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럽고 뭐 눈에 어떤 시력이 좀 떨어지거나 갑자기 뭐 얼굴이 달아오르고 입술이 둔해지고 뭐 말을 더듬거나 뭔가 자꾸 잃어버리는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중풍의 전조증으로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나 목 디스크와 중풍의 전조증은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다른 신경학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중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예. 이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한의원 가서 이제 침 치료 많이 받잖아요. 예. 이 침 치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개 한의학 치료는 목 디스크 치료 방법 중에서도 이제 A, B, C, D, E 이런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제 A는 침이라는 거, 아큐펑처라는 거고요. B는 이제 봉독, 비베놈이라고 해서 봉독이고, 그다음에 C는 춘하고, D는 한약 약이고요. 그다음에 E는
운동이 엑서사이즈죠. 네. 그래서 ABCD 치료법을 따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통증에는 침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일반적인 치료는 뭐 1침, 2구, 3약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침 치료는 대개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주고요. 특히 이제 뭉쳐진 근육을 치료할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한쪽이 뭉쳐지고 다른 한쪽이 뭉쳐지지 않다면 근육이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뭐 침 치료이겠고 또 현대 신경 생리학적으로 보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엔돌핀이라는 내인성 아편약 물질들을 분비해주기 때문에 침 치료가 근만성 통증 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침의 종류도 많던데요. 침을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놓게 됩니까? 대개 이제 침에 놓는 부위 자체는 병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일반적으로는 아프면 아픈 부위에다가 침을 놓게 되고 그 아픈 부위를 지나가는 경락에 멀리 있는 곳에 그 경락의 기운이 가장 센 손이나 발 쪽에도 같이 침을 놓게 되겠지요. 그래서 보면 허리가 아픈데 손에다가 가끔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나 허리 아픈데 손에다 왜 놓아요? 또 손 안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경락의 기운이 많은 곳에 침을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원위치열이라고 하고요. 침을 놓는 깊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조금 달라 있어요. 병이 좀 겉에 있으면 얇게 놓을 것이고 병이 깊은 곳에 있게 되면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 급성적인 경우에는 침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매일같이 침을 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침을 치료하게 되죠. 예. 흔히 얘기하는 물리치료도 방법이지요. 그렇죠. 이제 물리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근육이 뻣뻣하고 경직되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저주파나 중주파나 고주파 같은 이제 전기 치료도 하고요. 또 핫팩이란 뭐 적외선 치료 같은 온열 치료도 하고 또 아이스팩 같은 냉찜질도 하기도 하고요. 또 초음파 치료라고 해서 초음파를 이용을 해갖고 조직 내부까지 아주 미세한 진동하고 열 자극을 줘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목과 어깨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을 가볍게 이제 늘려주는 거 견인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도움이 되는데 목 스위스가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신경이 눌리는 공간을 조금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증상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의학적으로 보면 부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목이 뻣뻣할 때 이제 피를 뽑아서 어혈을 빨리 제거해 주니까 목 통증에 아주 효과적이고 우리가 이제 담 결리고 긴장될 때 이제 부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삐뚤어진 이런 척추뼈를 바로잡기 위한 이제 추나요법 같은 것들이 있지요. 이제 균형이 깨진 척추를 바로잡아주고 또 긴장된 근육을 또 이완시키면서 디스크가 받고 있는 압력을 줄여들여서 이런 추나요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예. 수술 후에도 재활은 필요하죠. 당연하죠. 이제 경추 디스크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재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술 후에 이제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제거됐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경추 자체의 구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회복하고 또 장기적으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가 아주 필수적인 거거든요. 대개 수술 후에는 목과 어깨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또 뭐 유연성을 좋게 해주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경추 디스크 수술은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이지만 신경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신경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또 수술 후에 초기에는 아무래도 목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 운동을 통해서 목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목을 움직이는 범위를 회복시켜주고 뭐 자세 교정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또 초기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증을 완화하거나 이제 불편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재활 치료가 있고요. 또 수술 후에 재활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자세나 이런 불균형들을 방지하는 이런 재활 치료를 해야만 디스크 재발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집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베개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추 디스크 증상들을 집에서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개 뭐 스트레칭 같은 거라든지 뭐 마사지, 뭐 온열 치료 또 이런 것들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집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벽에를 잘 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목 벽에를 사용할 때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사용하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 벽의 높이가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배로 자는 자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로 자는 자세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목 디스크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이 주는 위로가 있죠.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고 오신 책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아쉬워. 라는 제목인데요. 예. 근데 이게 시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책은 제가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처럼 시집 참 소개해 드리는 게 드문 일인데. 저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집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작년 이맘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아리송한 제목의 책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이 책이 시집이었는데요. 이 시가 이렇습니다. 이 두근거림 옛날엔 사랑 지금은 병이라뇨. 빵 터졌네. 예.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예.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게 시인데요. 그만큼 뭔가 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쾌하고 지혜로운 생각들을 담은 시집이었습니다. 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시를 읽고 온라인 서점과 소셜미디어에 책을 읽은 독자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일본의 센유라고 불리는 시인데요. 네네. 일본의 센유, 이게 짧은 시란 뜻인데 575의 총 17개의 음으로 된 일본의 정형시입니다. 예. 원래 일본에 하이쿠라는 정형시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형식이 훨씬 더 자유로워서 세태풍자에 많이 쓰이고요. 또 지금 독자들이 보기에는 무슨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짧은 글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 시집을 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정형시이긴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575 글자수의 규칙이 파괴가 됐고 그래서 사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짧은 글처럼 재밌게 쉽게 읽힌다는 겁니다. 네. 재미있는 건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아쉬워 이 책 역시 시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 이런 책들이 계속 출간되는 이유는 일본 내에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예. 여기에서 2001년부터 실버 센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시를 받아서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당선작들을 책으로 꾸준히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돼서 출간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그리고 그 속편격인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아쉬워 이 시집들을 읽어보면 긴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하고 난 노년 세대의 삶의 지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을 한창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일종의 잠언이면서 묵상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실버타운 협회에서 이렇게 낸 책이니까
이게 좀 어른들의 좀 지혜가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단순한 시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저는 제목이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아쉬워해서 이거 탈모와 관련한 책인가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어르신 가운데 그 머리가 자꾸만 숱이 이제 줄어드니까 아유 그때 그 머리를 뽑지 말 걸 흰머리라고 괜히 뽑았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이해했습니다. 예,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어른들의 재치고 자신의 현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 일종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나이 든 것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삶의 태도, 건강한 마음가짐이 건강한 몸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집은 이 초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힘겨운 노년 세대들에게 나이 든다라는 것 그리고 노년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신선한 관점을 선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노년 세대의 재치와 희노애락이 담긴 이 짧은 시들을 읽어보면서 나이가 들고 있지만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삶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책을 펼치면 일본의 초고령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노년의 애잔한 일상을 볼 수 있는 시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런 시들입니다.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이게 시 한 편이에요. 예. 이게 일본의 73세 요시무라 아키히로라는 분이 쓴 시고요. 또 일본의 야마다 히로마사라는 분 71살인데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자명종 울리려면 멀었나 일어나서 기다린다. 먼저 깨는군요. 그렇죠. 예. 새벽에 이제 일찍 잠이 깨서 자명종이 아직 안 울렸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명종 울리기를 기다리는 무료한 일상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시가 한 편 있는데 92세의 야마다 요우라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예. 연상이 내 취향인데 이제 없어. 참, 유쾌하게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년 세대라고 해서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연상을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92세다 보니까 자기보다 연상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현실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네. 이름이 생각 안 나? 이거 저거 그거로 볼일 다 본다. 이거 역시 한편의 시입니다. 예. 이런 시들을 읽으면 왜 우리가 우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웃기면서 또한 슬프다라는 표현, 노년 세대의 우픈 일상을 엿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아쉬워 이거 역시 시인데 이 시집 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노년 세대들이 어떠한 일상을 살아냈는지 그리고 요즘 뭐 인공지능이니 이런저런 기술들이 발달하고 또 가게마다 셀프 계산대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하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짧은 문구 안에 촌철살인 같은 재치를 담아낸 것이 이 센류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시를 읽으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삶의 지혜로 이렇게 풀어내는 말 그대로 좀 웃픈 내용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삶이라는 풍파를 함께 겪던 머리털도 하나둘씩 빠져서 이제 다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휑해진 정수리를 어느 날 불현듯 발견하면서 시인은 이 머리털 어디 갔지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나이 들수록 쇠퇴해가는 허약해지는 몸을 시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르신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조소와 비판도 함께 시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요즘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식당이나 이렇게 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가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 중년인데 제가 적응하기에도 힘든 그런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70대 후반 노년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세상이 결코 노년 세대에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지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들입니다. 산책하는 길 경로를 바꿨다간 못 돌아온다.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요즘 많은 것들이 워낙에 빨리빨리 변화하니까 매번 그냥 다니던 길로만 가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기 힘든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또한 할 줄 몰라요. 가까이도 안 가요. 셀프 계산대. 이것도 한편의 시인데요. 예. 실제로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또 셀프 계산대 앞 얼어붙은 사람들 죄다 할배들 이란 시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빨리빨리 뭔가에 적응을 하고 또 뭔가 좀 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삶에 적응을 해 나가시는데 남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더 많이 타시는 것 같고 네. 어떤 변화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현실이 또 이 시 한 편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네. AI에게 내 남은 수명 물어본다. 이거 역시 시입니다. 예. 요즘 우리가 뭐 챗봇이니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답변을 듣고 그거를 어떤 거에 활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곤 하는데 어르신들은 이 인공지능 챗봇에게 물어볼 게 뭐가 있을까? 네. 내 남은 수명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예. 이 짧은 글인데도 울림이 상당히 큽니다. 예.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정말 일본 센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이 나이 들수록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한 시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머리도 없는데 이발소 왜 가느냐 아내가 묻는다. 좀 물어보지 마시지. 뭐 머리가 없어도 정돈하러 가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면도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또 자기소개 때 돌아가며 말한다. 이름, 고향, 취미, 지병. 아, 마지막엔 또 병. 예. 예. 어르신들이 모이면 다 하나씩 또 병이 네. 대부분 있으시죠. 대화거리가 뭐 이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리고 결국은 예, 이제 병에 대한 예.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이 뭐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거엔 뭐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그런 일상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픈데 찾으니 여기저기 거기 오라 전분에 다 아픈 겁니다. 예. 지병도 없고 먹는 약도 없으면 할 얘기도 없음. 이것 역시도 나이 들수록 병에 대한 것이 주된 어떤 대화의 소재거리가 되는 어르신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시집에 소개된 시들의 주제를 보면 뭐 질병, 노화, 또 치매, 인지력 저하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집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예. 이 초고령화 사회란 말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5명 가운데 한 분이 이제 65세 이상이 됐다라는 거죠. 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 속도도 세계 최고지만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고 그럽니다. 이 고령화 사회,
노인이 인구의 7% 이상, 여기에서 초고령화 사회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으로 진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프랑스가 154년 걸렸고요. 독일은 76년 걸렸습니다. 네. 일본은 35년 걸렸는데 우리는 24년 만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노년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또 이분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노년 세대라고 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모습들만 떠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런저런 서글프고 민망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노년 건강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온 이 노년 세대에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뭔가 자신들의 연륜과 지혜를 사회 공동체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어르신들의 일상과 고충을 익살스럽게 유쾌하게 담아낸 88수의 이 센유 시들을 음미하다 보면 우리도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 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어르신들의 연륜과 지혜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예. 동창의 날엔 졸업앨범 가져가 얼굴 인증 필수라는 시도 있고요. 예. 늙었네 하지만 괜찮아 다 늙었어 라는 시도 있습니다. 늙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일본에서 고독사, 노노간병, 간병 지옥, 간병 파산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아직 노년 세대를 위한 사회 보장이 두텁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항우울제 처방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 2018년에 54만 명. 근데 2022년에 74만 3천 명이라고 그래요. 2022년 기준 노인 인구 901만 8천 명 가운데 8.2%가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도 안 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 이걸 보면 실제로 노년 세대 가운데 우울증을 겪는 노인 인구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뭔가 대책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노년의 삶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재치 있게 시로 표현하는 활동 이걸 통해서 나이 들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책에 소개된 여러 가지 시들도 참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줬지만 이런 어떤 공모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2001년부터 일본에서 지금 이 센유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응모된 작품 수가 23만 편이 넘는다고 그래요. 제23회 공모전에서 평균 연령이 66세 그리고 최고령 응모자가 108세 여성이 시를 써서 응모를 했다고 그럽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년을 맞이하는데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나이듦 이걸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스스로 한번 자신의 삶을 위트 있게 재미있게 시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책 그때 뽑은 흰머리 지금 아쉬워 함께했습니다. 부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양희은의 하늘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